8월 17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3일간 잘 쉬셨습니까? 광복과 이 정치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통령 담화도 있었고 연휴에 정치인들은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대선이 부동산 재벌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자 즉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 간의 대결로 초반에 기세가 몰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힐러리와 이 잭 부시 즉 클린턴 집안과 부시 집안 간의 대결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힐러리는 아직도 뭐 전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무소속 상원의원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부터 좌파주의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미국의 좌파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오리지널 사회주의가 아니라 부의 균등한 재분배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경제력의 독점 등에 반대하고 의료보험이나 복지를 제대로 갖추자라는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진보주의 정당, 원내에 하나도 의석이 없는 정당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출마를 했다가 2번이나 떨어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시의 시장을 하다가 하원의원을 거쳐서 버몬트주 상원의원까지 나서게 되어서 상원의원 당선이 되어서 24년을 상원의원으로서 일하다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는데 미국의 선거 제도를 바꾸자라는 이 사람의 이 주장이 지금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 민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기존의 민주당이 올바른 이 민주당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가장 빨리 치르는 뉴햄퍼스주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를 많은 스코어 차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반면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의 속지주의, 즉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불법 이민을 해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그 부분조차도 없애버리자. 불법 체류자의 자식은 불법 체류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V 토론에 나가서 폭스 TV에 여성을 비하하는 즉 여성 사회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즉 경제 불안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미국의 백인 주류층이 도널드 트럼프가 잘못됐든 말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서 공화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즉 공화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혁명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과 하층들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치적인 자각을 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그런 시위들이 공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크게 공을 받지 못하고 끝났지만은 미국 사람 내면에 공화당과 민주당, 좌파와 우파들 사이에도 전부 기성정치를 뒤집어야 된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요, 한국의 정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국민들 수준이 이대로 되어서는 천날 백날을 가도 백년 하천입니다. 이제는 좌우 진보 보수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별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권에서는 호남 패권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한 10개쯤 되는 새로운 창당 흐름이 있지만은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의 독점이 독야청청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국의 보수에 새로운 아젠다 전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독점을 달리는 새누리당 세력과 새누리당이 앞서 있는 대선 후보들이 정작
야권은 총선에서 여러 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겠지만은, 그래서 의석이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열로. 하지만 본선에서는 100%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경쟁력을 가진 사람으로 단일화를 할 건데요. 여권은 이대로 내년 총선만 넘기면 지금 앞서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굳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여건이 대선 본선에 가서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개인의 이데올로기야 어떻든 그것은 뭐 자유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최근의 여론조사에는 보수 진보가 다 20%에 그치고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40%대로 제일 많았다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에서는요, 특별하게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옆에 한 5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이요,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 같았습니다. 30대까지 40대까지는 자기가 보수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진보가 됐다, 자기 고향은 뭐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조금 잘 나가다가 40대에 퇴직하고 그 이후에 퇴직 이후에 명예퇴직했겠죠. 거의 뭐 노동판을 돌고 일용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의지는 사회 저항적이고 불만적인 부분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0대 후반에 와서 자기가 진보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은요, 특히 한국에 있어서 진보 보수의 이념적인 가치와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진보 보수로 왔다 갑니다. 근데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갈아엎고 고쳐야 된다 라는 국민적 분노가 조직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는, 맹목적으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한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정치 발전에 의한 사회개혁은 꿈을 꿀 수 없고요, 결국은 기득권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소모품으로 투표용 로봇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없는 일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곧 새정년이 국정원 해킹에 대해서 400기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킹된 자료를 분석을 해서 19일 날인가 발표를 한답니다. 자,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해서요, 이게 또 불씨를 더 이어가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씨가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끝났는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판 또 새로 붙겠다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뭐 야당이 요즘 시끌벅적하니까 대표로서 권위도 많이 추락되어 있는데, 제가 이 종편에 나가서 권위도 많이 추락되어 있는데 이러면 또 출연 정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다는 것은 뭐 자기 당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를 마음대로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탈당하고 새 당을 짜야 된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다는 말을 TV에서 못한다면 그것이 정치 평론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결국 북한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의 활로를 열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인가. 과거에 북한과 도로를 연결하고, 고속도로를, 철로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남북러 철도 연결이 있었습니다. 또 남북러 가스전을 연결해서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와 가스전을 연결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시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웃었습니다. 북한이 망해야 철도가 연결됩니다. 그 전에 철도가 연결될 것 같습니까? 가스전요?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서 속초 강릉까지 내려오는 가스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스관을요? 북한이 여차하면 그걸 장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돈만 대고 러시아가 공사하고 북한이 사람 넣고, 그래서 그걸 관할을 북한이 하게 되면 우리 돈 들여가지고 투가면 장기일 가스관을 왜 우리가 돈 대야 됩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그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툭 하면 끊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문재인 대표가 러시아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일본의 니가타, 북한의 나진선봉, 그리고 한국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해권, 그리고 또 중국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영어로 트랜스를 환이라고 그러죠. 황해권, 이렇게 환동해권과 황해권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자. 진짜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자, 우리가 북한과요, 새로운 어떤 경제 활로를 열기 위해서 환동해권을 하고 황해권을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북한이 도발과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돼야 그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본이 투입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보증을 북한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착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오이사 조치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라. 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 협력, 경제를 포함한 또 사회 문화적인 교류 협력을 금지해 놓은 천안함 이후에 만들어진 오이사 조치를 풀어라. 오이사 조치를 풀려면 간단합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총 쏜 거, 천안함에서 피격한 거, 연평도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면 책임지겠다. 이러면 오이사 조치 해제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한편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교류 협력과 지원을 하고 돈을 안 줘서 핵이 만들어졌습니까? 줬는데 그 10년 안에 핵을 완성시켜서 언제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까? 2006년 9월에 추석 앞두고 노무현 정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당 정권 10년, 8년 다 끝나가니까 핵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파 정권 대응해야 되겠다고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간에 받은 돈으로요. 장거리 미사일도 그때 개발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야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당의 미래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가 없는 야당이 집권도 가능합니다. 왜? 보수가 핵심을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기가 찬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개성공단은 2천만 평까지 확대하자. 자, 제가 작년입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 북한이 김양근이가 직접 가서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간 돌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겨우겨우 문을 열었습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런 개성공단을 지금 있는 개성공단에도 불안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빈자리가 우리가 공사비 다 되고 우리가 전력 다 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안정성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2천만 평을 확대하자고요. 그러면 북한이요, 그 지역은 북한 땅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경제는요, 돈이 될 만하면 중국 사람들이 벌써 다 차지를 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해서 돈이 된다면 북한 곳곳에 경제 특구를 만들으라고 했을 겁니다. 자, 장성택이가 왜 처형됐습니까? 나진선봉이나 이 신의주 이런 쪽에 경제 특구 부분을 장성택이 컨트롤하면서 돈을 챙겼다. 그래서 북한한테, 중국한테 북한 땅을 헐값에 팔아 넘겼다. 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중국하고의 나진선봉의 경제특구,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신의주 특구. 자, 중국이 얼마 전에 신의주 특구의 책임을 맡았던 조선족 출신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중국하고 북한 관계도 경제특구를 믿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의심하면서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데, 한국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특구를 2천만 평을 확장시킬 때, 그러면 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현재 정부보다, 국정원보다
북한하고 좀 더 잘 통하는 위치에 있다면요. 북한에 강력하게 호소를 해야죠. 오이사 조치 사과해라. 해제하도록 북한이 사과해라. 또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담보시켜야 우리가 개성공단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서 북한 전역에 뭐 남폰이 어디에 북한은 뭐 개성공단 같은 거 한 10개쯤 만들고 싶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확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그런 요구가 바탕이 되어서 먼 미래에 환동해권이나 황해권을 통해서 북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모든 단계를 건너뛴 채 우리 정부를 보고 오이사 조치 먼저 해제해라뇨. 이것이 집권을 내다보고 지난번에 400만 표입니까? 이상을 받았고 대통령이 될 뻔했던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관계해서 돈이 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 때도 누가 대통령에게 저런 글을 적어드렸는가? 그냥 대통령이 북한과의 통일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어느 날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그런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을 한 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잘못된 발언을 누가 적어드렸다고 봅니다. 통일은 쪽박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요. 독일 국민들요. 얼마나 뛰어나고 규칙을 지키고 2차 대전에 폐허가 됐는데도 제가 얼마 전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미국의 전쟁 시리즈물을 봤는데요. 그 폐허 속에서도 폐허 안에 의자 건져내고 그 전부 사실을 토대로 만드는 겁니다. 벽돌 하나씩 안 깨진 거는 차단합니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베토벤의 음악을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연주를 합니다. 그 폐허 와중에. 그런 독일의 국민성 정도가 되니까 통일을 하고도 오늘날 저 정도까지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통일 이전에,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솔직히 남과 북 사이에 신뢰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남한의 젊은이들 20대들, 북한에서 귀숙해온 20대들, 탈북민들, 세트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얼마나 의식이 다른가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한 젊은 탈북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요.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걸 한국이 전부 헐값으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 한국을 위한 통일 논의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북한에 엄청난 자원이 있으면요. 미국이 신경 끌어야 해도요. 북한에 개입하려고 야단일 겁니다. 중국이요. 북한을 벌써 다 먹었을 겁니다. 엄청난 자원이 북한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다 환상입니다. 북한산하고 중국산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팽냐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다 같은 식생인데 북한에 있는 동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만주 간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산이에요. 북한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다면 러시아 쪽에 연해주에도 있고 중국 쪽에 만주 간도도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 간도에서 지하 자원 개발해서 난리 났다 대박 났다 소리 들었거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런 거 대박 났다 소리 들었습니까? 국경은요 그 이후에 임의로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다 같은 지형과 같은 식생과 같은 동물들이 살던 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북이 싫어서 남쪽으로 귀환해온 젊은 북쪽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남쪽에 살지만 엄청나게 꼬운 겁니다. 뭐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에게요. 그래서 이 마음에 딱 이렇게 옹알이가 있는 발언들이 TV 앞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정신 자세에 있어서 통일이 되지 않고는 물리적인 통일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정치의 한 절반은 장악해 있는 이런 막대한 힘을 가진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저는 정말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태서 정치권 이야기 좀 하면 윤후덕 의원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김원길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도 가까웠고요. 복지부 장관도 했고 중진 의원이었죠. 그분의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분이 지금 새정년의 파주의 의원입니다. 그 파주에는 이 첨단 전자단지가 있죠. LG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죠. 그 LG 디스플레이에 로스쿨을 나온 자기 딸을 채용해달라고 LG 디스플레이 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한 명 모집하게 돼 있다가 2명 모집이 되면서 채용이 됐다가 문제가 되니까 공개 사과하고 있고 여건은 윤리위원회에 해보라고 시끄럽습니다. 이분은요, 김원길 의원 보좌관일 때 김원길 의원이 탈당하고 그때가 2002년 됐을 때입니다. 이해창 당시 새누리당 후보 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좌관인데 나는 우리 의원 안 따라가고 남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당시에 민주당에서 엄청난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고 곧 열린우리당 쪽으로 옮겨서 청와대 비서관을 행정관 비서관을 거쳐가지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하고 하면서 요직을 거쳤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파주에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진노와 운동권의 가치에 자기가 십몇 년 모시던 주군을 갈라서면서 그쪽으로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딸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부분에서 사과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요. 로스쿨까지 나온 변호사 딸이면 정말 대단한 딸이지 않습니까? 이 잘난 딸을 굳이 취직 부탁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즘 청년 실업이 만연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또요. 새누리당의 의원이 누가 이렇게 했으면 시끄러워도 엄청 시끄러워졌을 건데 청년들이 조용합니다. 댓글 좀 부지런히 달아서 규탄 좀 하십시오. 청년들도요. 자신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려면 분노를 하려면 공정한 분노의식을 가져야 해결이 됩니다.